대한민국이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해양안전청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쇠빙선 기술이 공개 직전까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스웨덴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7조 규모의 계약을 뺏긴 유럽 해양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유럽은 25년 경력의 수석 심사관을 파견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단 3시간 만에 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영하 45도 극한 환경에서 한국 엔진은 단 한 번에 점화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I 자동화 시스템까지 완벽히 갖춘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럽의 100년 독점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기술이 시작됩니다. 한국 조선소가 우리 쇠빙선을 만든다고요. 농담도 심하시네요. 핀란드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꽁꽁 얼렸습니다. 40년간 발트를 지켜온 것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때가 2025년 11월 초였습니다. 브뤼셀 본부 긴급 회의실에 유럽 각국 해양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방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선 건조사로 한국 현대중공업을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란츠 베르노입니다. 이후 해양안전청에서 25년간 선박 기술 심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프란츠, 당신이 기술 검증단을 이끌어야겠소. 32% 스웨덴 회사장 요한 린드홀름이 제시한 숫자였습니다. 올겨울 발트의 결빙률이 작년보다 이만큼 늘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검증은 제대로 하신 겁니까? 마르코 비르타넨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핀란드 해빈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영하 40도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스웨덴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유럽 쇠빙선 시장은 언제나 핀란드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럽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요한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입니다. 직접 보시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LNG 이중 연료 시스템, 극저 시동 성공률 AI 기반로 최적화 낯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울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요한의 대답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후 기술위원장 안나 슈테판이었어요. 프란츠 스톡홀로 즉시 출발하시오.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유럽을 앞설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리아 손트스트렘을 처음 만난 건 그날 저녁 스톡홀 공항에서였습니다. 스웨덴 해사청 기술정책 자문역이었죠. 프란츠 박사님 먼저 자료실로 가시죠. 보실 게 많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했지만 확신이 가득했어요. 회사청 건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앤 발트의 실시간 결빙 상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예년보다 2달이나 빨리 얼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핀란드 쪽에서 항의 공문이 또 왔습니다. 한 직원이 요한에게 보고했어요.
이번엔 조선업 협회장 빌레 야곱슨 명입니다. 저는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핀란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겐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자료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리아가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한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입니다. 1300페이지예요.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모든 게 영어가 아닌 스웨덴어로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걸 다 제가 중얼거리자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이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요. 그 순간 마르코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프란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극지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일단 자료를 검토해 봅시다. 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검토고 뭐고 이건 정치적 결정입니다. 마르코가 소리쳤습니다. 요한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순전히 기술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화 45도 시동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온도에는 영하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엔진이 단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 시동, 3차 시동 모두 완벽했어요. 편집된 거 아닙니까? 마르코가 의심스럽게 물었죠. 실시간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이후 옵저버도 참관했고요.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조선소 자동화율 78%, AI 용접 정확도 95%, 퍼센트 숫자들이 제 상식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유럽 최고 조선소도의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직접 가서 봐야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 현장을요. 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모레 출발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스톡홀 항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박해 있는 낡은 쇠빙선이 보였어요. 선체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었죠. 저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스카 알렌이 다가왔습니다. 스웨덴 항만 운영팀장이었죠. 작년 겨울 저것 때문에 항로가 사흘이나 막혔어요. 수리비만 2천만 유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스웨덴의 절박함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과연 극지의 혹독함을 이해할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LNG선 세계 점유율 70%,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실적일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특히 극저원 기술 분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후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란츠 핀란드 정부가 공시기를 제기했습니다. 기술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오. 압박이 시작된 거죠. 마르코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최근 2년간 핀란드 쇠빙선의 항모 지연 기록입니다. 딱 3건분입니다. 한국이 이걸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 사유를 보니 모두 엔진 예열 실패였거든요. 바로 한국이 해결했다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란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죠. 마르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 문제였습니다. 그때 리아가 들어왔어요. 울산행 비행기표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출발이에요. 그녀는 저와 마르코에게 각각 건네줬죠.
저도 갑니까? 마르코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핀란드의 우려도 직접 확인하셔야죠. 요한의 대답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칼 리드베리가 합류했어요. 이후 기술 분석관이었죠. 그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중점적으로 볼 겁니까? 칼이 물었어요. 모든 것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극저 시동 기술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흩어졌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톡콜의 겨울 하늘은 제빛이었어요. 며칠 후면 저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25년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려 한국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유럽 기술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는 스톡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산으로 떠나기 전날 아침이었죠. 우리가 왜 검증단인지 잊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테이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리아 요한, 그리고 스웨덴 회사 직원들 모두 제 발에 할 말을 잃은 듯했죠. 저는 검증 기준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빽빽하게 체크하는 흔적이 가득했어요. 첫째, 극저 시동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검증합니다. 제가 첫 항목을 읽었죠. 둘째, 모든 부품의 내구성 테스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셋째, 10년치 고장 예측 시뮬레이션을 제출받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르코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프란츠 방금 헬싱키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극지 경험 부족 사례 분석 핀란드 조선업 협회가 밤새 만든 보고서였죠.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이 건조한 쇠빙 지원선이 노르웨이에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엔진 동파였습니다. 마르코가 설명했죠. 영하 30도에서 예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구조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리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르코가 계속했습니다. 핀란드는 40년간 결빙 항모에서 단 한 번도 완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입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핀란드 조선업 협회 공식 인증서였죠.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스웨덴 직원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죠. 한국을 선택한 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요. 요한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르코 씨, 그 40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영광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마르코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검증된 실적이요. 그때 칼 리드베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최근 2년간 핀란드 쇠빙선 항로 마비 사례가 3건 있네요. 모두 엔진 시동 지원이 원인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 문제였어요. 이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칼이 되물었습니다. 그건 마르코가 말을 더듬었어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저는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한국 현장을 보고 판단합시다. 선입견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한국은 검증에서 탈락할 거라고요. 회의가 끝나자 리아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프란츠 박사님,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복도로 나오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언급한 2020년 사고, 그 후일담을 아세요? 무슨 후일담입니까? 한국이 그 실패를 계기로 극저연구소를 새로 만들었어요. 5년간 1억 원을 투자했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실패는 실패죠.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 아닐까요? 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이 제출한 기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물을 모든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준비한 것처럼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EU 본부였어요. 프란츠 핀란드 정부가 추가 서한을 보내왔소. 상당히 강경합니다. 안나 슈테판 위원장의 목소리였죠.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한국 선정이 확정되면 EU는 협력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군요.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겨울은 해가 일찍 졌죠. 문득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정말 우수하다면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르코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빌레 야곱슨과 함께였어요. 핀란드 조선업 협회장이었죠. 프란츠 박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죠? 빌레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건이 아닙니다. 유럽 조선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했죠. 과장이요. 한국이 쇠빙선까지 만들기 시작하면 다음은 뭘까요? 군남 해양 플랜트,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었으니까요. 유럽의 기술 우위가 무너지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핀란드 바르질라 엔진을 아시죠? 마르코가 끼어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선박 엔진입니다. 한국도 우리 엔진을 수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더 낫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산에서 확인해 보죠. 냉정하게요.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리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오스카 알렌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어제 밤 발트의 상황입니다. 빨간 지역이 다 새로 언 곳이에요. 화면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죠. 이 속도면 다음 달엔 한가 완전히 막힙니다. 오스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세빙선이 절실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마르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또 들고 있었어요. 추가 자료입니다. 한국 조선소 사고 이력이에요. 저는 피곤하게 글을 봤습니다. 마르코 씨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프란츠 당신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비행기에 오르자 리아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박사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한국은 안 된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나요? 경험과 전통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가시는 거죠? 확인하러요. 제 판단이 옳다는 거려. 리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 아닐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혹독한 환경을 한국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기내에서 칼리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이 최근 5년간 북극 항로용 LNG선을 15척 건조했네요. 모두 무사고 운항 중이고요. LNG선과 쇠빙선은 다릅니다. 마르코가 즉각 반박했죠. 기본 기술은 같지 않나요? 극정관리 기술 말입니다. 칼의 지적이었어요. 저는 둘의 논쟁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이수연이라는 엔지니어를 만날 예정입니다. 리아가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한국 측 실험 기록 담당자예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김도윤 엔지니어도 만나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극저온 엔진 실험을 직접 시원할 예정이에요. 순간 난기류를 만났는지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마르코가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불길한 징조군요. 미신을 믿으십니까? 이아가 농담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해냈다면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어요. 겨울인데도 바다가 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여긴 북극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극지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착륙하자마자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프란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유럽을 대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곧 울산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확신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울산 현대중공업 본관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차트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기술 자료였죠. 테이블 위엔 두꺼운 바인더가 10권이나 쌓여 있었어요. 빙저항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김도윤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영하 45도 빔 두께 투 조건에서 3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쇠빙선이 얼음을 깨며 전진하는 모습이었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와 얼마나 일치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차율 12%입니다. 김도윤이 즉했죠. 순간 마르코가 코음을 쳤습니다. 12%요. 그 정도 차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잠깐, 이건 스웨덴 회사청이 자체 검증한 결과네요. 저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스웨덴 회사청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제서야 보여주는 거죠? 요한 린드홀름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프란츠 박사님, 우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자체 검증을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저는 지서를 꺼내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유지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작성됐습니까? 이수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15척의 한국산 쉐빙 LNG선이 5년간 북극한을 오죠. 무사고였습니다. 화면에 항적 기록이 떴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수백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다니. 마르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LNG선은 쉐빙선이 아닙니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극저 관리, 선체 강도 추진 시스템 핵심 기술은 공통이죠.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선체 강철 성분 분석 핀란드 공식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기초는 같지만 개선했죠. 박지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고 열 처리 과정을 바꿨어요. 인성이 20% 향상됐습니다. 마르코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도용이군요. 아닙니다. 김도윤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공개된 논문을 참고했고 정식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2022년 핀란드 기업과 맺은 기술 제휴 계약서였죠. 마르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다음은 엔진입니다. 이수연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LNG 이중연료 시스템 설계도예요. 복잡한 도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김도윤이 가리켰어요. 자체 발열 순환 구조예요. 외부 온도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이론적으론 그럴싸하네요.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원할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운항 안전성 데이터는요. 이수현이 또 다른 바인더를 가져왔어요. 청아지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목차를 훑어봤었어요. 엔진 정지부터 화재 충돌까지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마르코가 한 페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나리오 327번. 영하 60도 블리자드. 현실적이지 않네요. 작년 시베리아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칼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여줬어요.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물어도 한국 측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넘어 혼란을 느꼈습니다. 프란츠 박사님,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5년간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2020년 노르웨이 사고를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저희 최대 실패였죠. 그 후로 뭘 바꿨습니까? 모든 것을 설계 철학부터 실험 방법까지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이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 뭔가를 느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지혜. 유럽에선 실패를 감추기 바쁜데 이들은 오히려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르코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 숫자로 증명하세요. 이수현이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최근 3년간 극지 운항 성공률입니다.
한국 건조 선박 98%, 유럽 건조 선박 93%.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출처가 뭡니까? 국제사기구 공식 통계입니다. 확인해 보니 맞았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공식 데이터였어요. 칼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차율 12%의 성공률 98%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네요. 실험실로 가시죠. 최민호가 제안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번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거대한 조선소가 창 밖으로 보였습니다. 도크에서 용접 불빛이 번쩍였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가 LNG성 건조 구역입니다. 박지우가 설명했어요. 동시에 6척을 만들고 있어요. 6척이라니 유럽 최대 조선소도 서너히 한 개인데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감탄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철문을 열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영하 45도 챔버입니다. 김도윤이 안내했어요.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었어요. 들어갑시다. 방한복을 입고 에어락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극한의 추위가 덮쳤어요. 눈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 안엔 거대한 엔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제가 도전하듯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버튼을 누르자 부르릉. 엔진이 단번에 깨어났습니다. 떨림도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죠. 마르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5번 더 해보세요. 제가 요구했어요. 김도윤이 끄고 켜기를 반복했죠. 매번 완벽했어요. 10번, 20번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제 25년 경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에 해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현실로 만들었어요. 리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유럽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내일은 도크 투어입니다. 최민호가 알려줬어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더 놀랄 게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르코는 침묵했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죠. 칼은 열심히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요. 프란츠 박사님, 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엔진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완벽한 시동음이 제 확신을 갉아먹고 있었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울산의 일출이 보였어요. 붉은 태양이 조선소 크레인 사이로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르코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프란츠,
어제 엔진 시동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이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리아와 칼이 합류했을 때 김도윤이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극저 실험실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혀 같았어요. 극저 실험동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김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동시에 10개의 다른 온도 실험이 가능하죠. 입구에서 박지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김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양쪽으로 두꺼운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각 문마다 온도 표시등이 있었는데 영하 20도부터 영하 60도까지 다양했습니다. 여기가 메인 컨트롤룸입니다. 박지우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각 실험실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온도, 습도, 압력, 수백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수연이 대답했어요. 초당 1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합니다. 5년치가 여기 있어요. 마르코가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저 챔버는 뭡니까? 영하 55도네요. 캐나다 북극 시뮬레이션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죠. 실제보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 최고 실험실 도의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박지우가 우리를 다른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하 45도 메인 챔버입니다. 에어락을 통과하자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는 될 것 같았어요. 그 중앙에 거대한 엔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게 전부 LNG 이중결류 엔진입니까? 칼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5가지 버전입니다. 김도윤이 각각을 가리켰죠. 크기와 출력이 다르지만 핵심 기술은 같아요. 순간 온도계를 받습니다. 정확히 영하 45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발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죠. 첫 번째 시원입니다. 박지우가 신호를 보냈어요. 작업자가 가장 큰 엔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콘솔에서 버튼을 누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패인가 그런데 3초 후나쯤 진동이 시작됐어요. 붕, 엔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했죠. 시동시간 8대 3초. 이수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앞뒤요. 목표치보다 2초 빠릅니다. 마르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건 예열된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엔진은 어제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완전히 냉각된 상태예요. 증명해 보세요. 마르코가 소리쳤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옆에 작은 엔진으로 갔습니다. 이건 방금 설치한 겁니다. 아직 따뜻하죠? 온도 센서를 대자 영상 15도가 표시됐어요. 이제 지켜보세요. 그가 타이머를 켰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온도가 떨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영하 10도, 20도, 30도. 1시간이 지나자 영하 45도에 도달했죠.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버튼을 눌렀어요. 부르릉. 즉시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예열 없이 지연 없이 완벽한 시동이었죠. 마르코의 다리가 흔들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물리 법칙에 어긋나요? 아닙니다. 박지우가 설명했죠. 새로운 촉매 시스템이에요. 극저원에서도 즉시 반응합니다. 특허도 받았고요. 제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수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수천 줄의 로그가 떴습니다. 시간, 온도, 압력, 회전수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00%입니다. 이수현이 통계를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간 1-5색번에 극저시동 테스트 성공률 100%.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0%라니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도 테스트했습니까? 칼이 물었어요. 바람이나 진동 같은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시연해 드릴게요. 그가 콘솔을 조작하자 거대한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눈보라처럼 하얀 입자들이 날렸죠. 풍속 30미입니다. 박지우가 소리쳤어요. 북극 블리자드 수준이에요. 그 와중에 다른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어요. 바람도 추위도 엔진을 막을 수 없었죠. 마르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충격이 너무 커서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1000번 실패하고 1000번 개선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집념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였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박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챔버로 이동했어요. 더 작은 공간이었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급속 온도 변화 테스트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로 왕복 반복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온도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 속에서 엔진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피로도는 제가 물었어요. 3년 연속 운전 기준으로 2% 미만입니다. 이수연이 데이터를 보여줬죠. 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극뿐 아니라 어디서든 쓸 수 있겠네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김도윤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드는 거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해낸 겁니다. 유럽을 넘어선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경외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프란츠 박사님, 박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르코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 나간 표정이었죠. 핀란드가 우리가 졌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김도윤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그 말이 제게도와 닿았어요.
맞아요.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 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진보였죠. 실험실을 나오면서 칼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성능이면 북극 항모 운항 일수가 30%는 줄어들겠네요. 연료비도 20% 절감됩니다. 이수연이 덧붙였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북극 항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혁신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현실 앞에서요. 내일은 조선소 투어입니다. 최민호가 나타나 말했어요. 도크와 자동화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또 뭘 보게 될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한국이 또 어떤 놀라움을 준비했을지. 차에 오르면서 이하가 물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선택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이해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해요. 마르코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평생 믿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 어떤지 저도 알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울산 시내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탄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이후 본부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 유럽을 능가한다. 결국 저는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영하 45도 시동 성공률 100% 추가 검증 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추가 검증은 형식일 뿐이라는 걸 한국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조선소 정문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되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어요.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 심지어 카메라까지 맡겨야 했죠. 마르코가 투덜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보안이면 기술 유출 걱정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특별 출입증입니다. 최민호가 목걸이형 카드를 나눠줬어요. 이게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지평선까지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죠. 거대한 선체들이 마치 빌딩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저게 전부 건조 중인 선박입니까? 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현재 23척이 동시 건조 중입니다. 최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LNG 선이 12척, 컨테이너 선이 8척, 그리고 그가 멀리 있는 특별한 도크를 가르쳤어요. 저기가 쇠빙선 전용 도크입니다. 세 개가 나란히 있죠. 저는 눈을 빗습니다. 도크. 세 개가 정말 나란히 있었어요. 각각 다른 단계의 쇠빙선이 건조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선체 조립, 두 번째는 의장 작업, 세 번째는 마무리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세 척을 제가 믿기 어려워하자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 한 팀이 끝나면 다음 도크로 이동해요.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우리는 전동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조선소가 너무 커서 걷기엔 무리였죠. 첫 번째 도크에 도착하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음이 들렸어요. 수백 개의 용접 불꽃이 동시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최민호가 용접 현장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용접 불꽃은 많은데 사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로 용접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자동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칼이 물었어요. 78%입니다. 최민노가 직했죠. 마르코가 코움 쳤습니다. 그런 품질은 로봇이 사람만큼 정교할 순 없죠. 최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직접 보시죠. 우리는 품질 검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캐너가 방금 용접한 부분을 훑고 있었어요. 화면에 3D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AI가 실시간으로 결함을 검사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오차율 0.8%예요. 화면에 빨간 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순간 경보가 울렸어요. 즉시 작업자가 달려와 그 부분을 확인했죠. 육관으론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즉시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최민호가 말했어요. 사람이 검사하면 며칠 후에나 발견할 결함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웨덴 기술 평가단 보고서에서 봤던 그 수치가 사실이었어요. 한국 조선소 자동화율 78%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두 번째 도크로 이동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공중에 떠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퍼즐 조각처럼 선체를 맞춰가고 있었죠. 저 블록 하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하가 물었어요. 300톤에서 500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최민호가 컨트롤 타워를 가리켰어요. 중앙 관제실에서 모든 걸 통제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크레인 위치 작업 진행, 심지어 작업자들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오차 0.1초입니다. 관제실 직원이 대답했죠. 여기서 보이는 게 지금 이 순간의 조선소예요. 화면 한쪽에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안전도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착고율은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를 찾고 싶어 했죠. 작년 기준 100만 시간당 0.3건입니다. 3건입니다. 직원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세계 최저 수준이죠. 프란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개발했습니까? 자체 개발했습니다. 최민호가 대답했어요. 1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그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면 한쪽이 빨갛게 변했어요. 뭡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크레인 경로 충돌 예측입니다.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3분 후 두 크레인이 겹칠 예정이었어요. 자동으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화면에서 크레인 2대가 우아하게 비켜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완벽했죠. 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유기체 같네요. 맞습니다. 최민호가 동의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세 번째 도크로 가는 길에 오스카 알렌이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스웨덴 조선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최민호가 확신 있게 답했어요.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지막 도크에선 거의 완성된 쇄빙선을 봤습니다. 하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위풍당한 모습이었죠. 진수는 언제입니까? 칼이 물었어요.
다음 달입니다. 바로 시운전에 들어가죠. 저는 선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특수 도료가 칠해져 있었는데 얼음과의 마찰을 줄이는 거라고 했죠. 이 도료도 자체 개발입니까? 네. 나노 기술을 적용했어요. 마찰 계수가 기존 대비 30% 낮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압도되고 있었어요. 기술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조직이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프란츠 박사님,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왜 자신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조직 전체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마르코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경험은 없잖아요. 북극의 진짜 혹독함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도윤이 나타났어요. 시뮬레이션 센터를 보여드리죠. 또 있다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시뮬레이션 센터는 별도 건물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 거대한 도면 공간이 나타났어요. 8할 60도 VR 시뮬레이터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실제 북극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우리는 VR 고글을 썼습니다. 순간 북극한 가운데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얼음, 바람, 파도 모든 게 실제죠. 운항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어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쇠빙선과 똑같았어요. 앞에는 거대한 빙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전진해 보세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레버를 밀자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얼음과 충돌나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의자가 흔들렸죠. 이건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오감 시뮬레이션입니다. 김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와 95% 일치하여 화면에 균열이 생기며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쇠빙선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너무 실감났거든요. 이걸로 훈련합니까? 이가 물었어요. 네, 승무원들이 1000시간씩 연습합니다. 실제 바다에 나가기 전에요. 마르코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죠. 경험. 한국은 가상현실로 그것마저 극복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햇빛이 조선소를 물들였어요. 크레인들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조각품 같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최민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직원 휴게소였어요. 의외의 장소였죠. 왜 여길 보여주는 걸까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작업자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표어가 걸려 있었죠.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사람들. 저들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최민호가 말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죠. 한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배 어때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한 산업 전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최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 순간 마르코가 쓰러졌습니다. 정말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의무실로 실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저는 그를 보며 측근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으니까요.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 확신에 가득 찼던 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리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뭐라고 보고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 하죠. 한국의 쇠빙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호텔 회의실에 돌아온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스웨덴이 제출한 서류 핀란드의 반박 문서, 그리고 한국의 기술 데이터, 세 나라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칼 리드베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란츠 박사님, 제가 며칠간 분석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항로 지도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현재 핀란드 쇠빙선의 운항 경로입니다. 칼이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은 한국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가능한 경로예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파란 선이 훨씬 직선에 가까웠고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극 항로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아가 스웨덴 해사청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산이 있어요. 현재 발트의 겨울 항로 유지율이 68%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항로가 막힙니다. 그녀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을 적용하면 91%로 올라갑니다. 91%.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연간 운항 일수가 150일에서 230일로 늘어납니다. 칼이 대신 답했습니다. 80일이나 더 운항할 수 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엔진을 가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 전체 물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싸우려 했습니다. 프란츠, 이건 함정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마르코가 핀란드 조선업 협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개선율이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칼이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코 씨, 이 계산은 구형 엔진 기준이에요. 한국의 신기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이라고 물리 법칙이 바뀝니까? 마르코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테이블 위에 세 나라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효율, 항속 거리 빙, 저항력 유지 보수 주기. 2시간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핀란드 기술은 선형적으로 발전했습니다.